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의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CDC 저캠퍼스 대표 유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업이란 직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그 직무 강의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CDC JOB 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한번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송 말미에 저희가 그 네이버 CDC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질문 올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오늘 일단 강의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 거기에서 느낀 점들 여러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이제 해외 영업 직무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가 다양한 업종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해외 영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 업종별로 해외 영업 직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표적으로 종합상사에서 하고 있는 해외 영업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직무마다 어떠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은 또 그걸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리고 미리미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이라든지 4학년 1학기 학생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가고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조업,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해외 영업은 또 종합상사에서 하는 해외 영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영업이라는 부분은요. 종합상사에서 하는 해외 영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제조업체에서 하는 해외 영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벤더 업체에서 하는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자, 각각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상사에서 하는 해외 영업은 이제 무역업이 되겠죠. 근데 무역도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상사부문이라든지 현대종합상사라든지 포스코 대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견 어떤 종합상사라든지 거기서 하는 업무들은 이제 트레이딩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기업들은 자원 개발이라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제조업, 뭐 제가 15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아니면 중견 중소기업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시장만 바라보고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급을 어떻게 챙겨가면서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요. 그다음 벤더 업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따졌을 때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화장품 벤더 회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회사에서 벤더 업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세아상혁이라든지 한세실업, 그다음에 뭐 태평양 물산 이런 회사들이 의류 업체의 벤더가 되겠죠. 자, 벤더 회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랑콤에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자기네 공장에서도 만들지만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랑콤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이 있을 거고요. 또 의류회사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의류회사들, 뭐 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업체로부터 받아서 생산을 하고 또 공급을 받아갖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놀러 갔다가 쇼핑에 갔다가 갑자기 갭 옷을 사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써 있어요. 사실 코리아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나 또는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산을 세아상용이나 한세실업에 있는 그 회사가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종합상사 무역업에서 하는 해외 영업은 트레이딩과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자원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고요. 일반 제조업체에서 하는 해외 영업은 영업이라기보다도 그 현지 판매 법인이나 현지 판매 조직들이 제대로 팔 수 있게끔 지역의 마케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의 마케팅 정책이 이 영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판매 현장에 또 판매 현장에서 이슈들이 내가 잘 수렴해서 이 마케팅 부서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마케터로서의 지역 담당자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벤더 업체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랑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갭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상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해야겠죠. 근데 직접 상대하는 업무는 보통 이제 대리급 이상 이 정도 고참이 됐을 때 하게 되겠고요. 보통 신입사원이 제일 먼저 갔을 때 하는 업무는 그렇게 해서 오더를 받아온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실 찾아가서 원단,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원단 제대로 품질 나왔는지 또 고객사하고 가격 내고한 그 내에서 원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자 생산 들어갔을 때 품질에 이슈가 없는지 개발해서 이 빨간색 원단을 만들어 놓은 거대로 생산할 때 그대로 이 생산이 동일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납기에 맞춰갖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모든 공급 사슬들을 개발부터 해서 뭐 원자재 구매서부터 생산서부터 해서 품질 마지막 최종 물류까지를 이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챙기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더 업체를 지원할 때 특히 한세실업이라든지 세아상역을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면서 거기서 저는 고객을 상대로 고객사와의 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향후에 뭐 5년 차, 10년 차가 됐을 때는 이제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해야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벤더 업체에 갔을 때는 그런 업무가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맥스는 화장품 벤더인 코스맥스는 신입사원들도 해외 영업으로 갔을 때 바로 해외에 있는 거래처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요. 자, 이제 종합상사에서 해외 영업이라는 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TV 드라마에서 했었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또 웹툰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했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생에서 보여준 것처럼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던 그런 적극성, 프로다운 마인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말 프로페셔널한 상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무역, 중개무역이죠. 트레이딩, 여기서 사서 저기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비철금속, 그다음에 IT 부품 또는 다양한 완제품들, 뭐 가전소음물들 이런 것까지 해서 삼국 간 거래를 하는 게 바로 트레이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개발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종합상사라는 건 오파상 개념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사다가 저기다 팔면서 중간에 마진을 챙겼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물산도 어떻게 했냐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서 생산되고 있는 TV라든지 전자레인지를 삼성물산이 1차적으로 한번 사요. 그래서 사다가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에다 팔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진을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거죠. 내가 직접 미국에다 팔고 내가 직접 영국에다 팔면 중간 마진 안 주고도 내가 이익을 낼 텐데 왜 자꾸 내가 삼성물산에다 돈을 주고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갖고 조금씩 해외에다가 판매법인을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갔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TV 내가 직접 미국에 팔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비단 같은 그룹사 내에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제조업체들이 직접 판매를 활동을 하면서 제조회사가 아니라 제조 플러스 마케팅 영업까지 하면서 종합상사가 점점 어떻게 해요? 물량이 매출이 적어지게 되고 할 게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검토한 게 뭐냐? 바로 자원개발이에요. 자원개발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멕시코만 인근에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으면 거기 전체에 플랜트를 건설해서 거기 들어가는 자원을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어떤 사탕수수 농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임대를 해오거나 통째로 사갖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개발, 탐사 및 생산 광부를 직접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탄광을 직접 내가 임대를 해와서 거기서 해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개발을 처음에 추진했지만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없어요. 이유는 일본에 있는 종합상사들에게 주요 시장들을 이미 선점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합상사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 두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미쓰이라든지 미쓰비시 같은 게 사실 종합상사의 처음에 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업체들이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목지점을 다 선점을 해놔서 우리가 새롭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비좁은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원개발도 도저히 안 돼요. 이제 뭐 회사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게 자,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우리가 어떤 해외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통째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나 플랜트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지분을 투자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직접 챙겨오는 거에 바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 베트남이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의 핫 시장으로 뜨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외국 그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하노이에서 한 뭐 10km 떨어진 데에다가 의료 신도시를 하나 지으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왜? 종합상사들은 기존에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주재원들이 쫙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수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첩보를 입수했어요.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10km 인근에 떨어진 데에다가 의료신들을 짓는다는 거를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 신도시를 지으려면 일단은 의료기관을 많이 운영해본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업체를 하나 껴야겠죠? 예를 든다면 삼성 서울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 서울대 병원을 하나 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국내에 있는 한국의 병원들 아주 잘 돼 있죠? 모든 게 다 시스테마이즈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거나 인프라 같은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LG CNS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SK CNC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이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베트남에 들어가는데 너네가 갖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들을 너네가 한번 책임져 줘봐. 자, 그리고 이제 병원을 지어야겠죠? 병원을 짓는 데 있어갖고 건설사 또 하나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원을 짓는 것까지는 됐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김에. 하노이에서 그 신도시까지 10km까지 가는데 하노이 정부에다 이제 베트남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까지 만들어줄게. 대신 민자도로야. 하이패스 들어갈 때 거기 돈 우리 반땅하자. 대신 우리가 도로 지어줄게. 깨끗하게 넓게. 그래서 도로를 확충해 줄 수 있는 또 건설사나 엔지니어링을 낍니다. 그럼 벌써 몇 개 회사예요. 이 많은 회사들을 컨소시엄으로 들고 들어가서 베트남 정부에다가 제안서를 내고 내가 직접 가서 비딩을 합니다.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의료 이런 인프라와 또 이걸 잘 지을 수 있는 병원을 많이 지어본 건설사와 또 길 하나만큼 확실하게 닦는 현대건설 다 들어와 갖고 다른 일본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데 이런 합작법인이나 이런 데 비했을 때 우리가 훨씬 뭐가 좋냐? QCD가 좋다. 퀄리티, 단가, 원가, 그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끝내주겠다. 딜리버리. 요걸 갖고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비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오면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연속선상으로 창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달해서 뭐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뭐 디벨로핑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업무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아무래도 제가 쥐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할지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사고 팔아보자. 거기에서 내가 한번 어떤 열정이라든지 성취감 느껴보자. 이게 바로 트레이딩을 지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와 그다음에 부가적인 기타 업무를 합니다.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수주, 발주 관리하고요. 거래처들 관리하고요. 시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척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중남미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중동 시장의 최근의 변화 이슈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 있는 또는 러시아에 있는 어떤 품목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중동에다가 팔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물류, 계약을 땄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손해보지 않게 우리 회사가 마진을 챙길 수 있도록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수출입 통관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거래 조건대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물동 관리하는 선적이나 하역, 재고나 여신들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직접 그 회사가 물류를 해서
그 어떤 선사라든지 컨테이너를 직접 수배를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전문 3PL 업체, 물류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려면 수주를 따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파는 것만이 아니라 사오는 것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큰 회사는 파는 조직과 사는 조직이 나눠져 있고요. 또는 작은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팔구사구로 한 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환율, 유가라든지 담당 품목의 가격 트렌드라든지 시장에서 이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시장 분석을 해서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현재 나가 있는 주재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 우리가 국내에 있는 데서 뭔가를 생산해서 팔려면 우리 작은 옛날에 하청업체라고 했지만 지금 다 이제 협력 공장입니다. 그런 공급업체를 제대로 밀착 관리를 해야만이 아까 말한 QCD 중에서 딜리버리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예전에 미생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그 협력업체 공장 가서 아예 거기서 텐트 쳐놓고 잠을 잡니다. 이불 깔아놓고 잠자요. 이거 될 때까지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런 근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하루 일과기도 하고 또 실제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과 자질, 즉 어떤 지식과 어떤 스킬과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런 종합상사에서 트레이딩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학에서 여러분 회화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종합상사에서는. 물론 이제 제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회화 부분이 좀 강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직접 계약서 검토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계약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일로 주고받고 문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영어로 PT자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여기에 대해서 상급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지식이 모르면 일을 못하죠. 뭐 어떻게 무역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트레이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역 용어들 관련된 용어들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뭐 인코텀즈에서 뭐 FOB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그다음에 CIF하고 CFR은 뭔지 또는 뭐 TT 거래가 뭔지 DADP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거 관련돼 갖고 영어로 전문적인 용어들을 좀 아셔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세. 모든 국가가 지금 다 FTA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별로까지 국가별 관세 현황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 어필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협상 및 설득 능력. 항상 협상 테이블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그쪽하고 살 때도 팔 때도 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과 설득인데 자, 여러분들 협상과 설득을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협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걸 갖고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요. 이 과잠이라고 하죠. 이 학과의 잠바라든지 점퍼라든지 과 티를 맞추러 어딜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면은 이 동대문에 뭐 평화시장이라든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 몇 명이고요. 우리 디자인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뭐 30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우리가 가갖고 사장님한테 이쁜 여학생이 가서 사장님 깎아주세요. 이러고 막 애교를 떨어요. 그래갖고 아 알았어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깎아옵니다. 자, 어떤 친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동아리가 저희하고 연계되어 있는 동아리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요. 연합 동아리로 해갖고 몇 개 동아리가 있어요. 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개시키면 들어올 수 있는 동아리가 한 8개가 되는데요. 한 동아리당 평균 인원수가 한 30명 됩니다. 자, 8개 동아리를 다 아니더라도 그중에 5개 동아리라도 확실한데 동아리 하나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우리를 몇 프로 정도 인하를 해주세요. 당장 이번에 인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가을에 맞출 때는 그만큼 보장을 좀 해주세요. 즉, 협상이라는 거는 그냥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하고 뭔가를 나눠야 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캐치한 다음에 그 캐치한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해 오는 게 협상입니다. 그랬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반드시 발굴을 하셔야 돼요. 없다라고 하죠. 나는 과잠 맞출 때 총무가 아니었는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사례를 들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 1대1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또 동아리 축제 기획을 할 때 그 동네에 있는 뭐 햄버거집이 됐든 커피숍이 됐든 스폰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미리 캐치해서 그걸 좀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캐치해 왔다. 그게 협상이니까 반드시 이런 사례를 발굴해 놓으시고요. 또 그냥 여러분들 분석적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엑셀에 피벗 테이블하고 VLOOKUP 함수를 써가면서 숫자를 데이터화시켜서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가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숫자에서 또는 글자에서 행간을 놓치지 않는 이런 꼼꼼함, 이런 것들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보 수집이나 자원 활용 능력도 어떻게 어필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자료를 내가 프로젝트를 할 때라도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라도 단순하게 네이버나 구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자료를 서칭해 가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잘 했고 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어져 있는 인원이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 내에서 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원, 인적, 물적 또는 시간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인의 학창시절 사례에서 반드시 어필하셔야 됩니다. 비단 이거는 지금 제가 트레이딩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기업을 지원하거나 거기서 공기업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판단할 때에도 정보 수집 능력, 자원 활용 능력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하실 때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제대로 팔고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어떤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단어에 옮겨야 되느냐. 6대 광물 자원이라든지 희토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기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관세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입 통관 절차 프로세스 그리고 인코텀즈, 환율 등에 대해서 내가 무역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국제통상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냥 경영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영문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자 독학으로라도 알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 지배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시장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겠죠. 여러 시장들을. 그리고 그 시장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중남미 시장, 중동 시장, 유럽 시장 각 특성별로 어떤 문제점들을 발굴할 거고 예상되는 어떤 수익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찾아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척과 집요함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의 장점 또는 여러분들의 입사 후 포부에서 어필이 되셔야 되고요. 늘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일을 지원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환학생 다녀오고요. 무슨 뭐 배낭여행하면서 현지와 소통을 통하여 소통 쓰는데 소통보다도 언어적 소통을 넘어서서 그 지역 문화와 내가 교환학생을 갔었어도 내가 어학연수를 갔었어도 단순하게 영어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역 문화와 습성에 대해서 좀 알고자 기숙사 생활보다는 한인들끼리보다는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뭐 어떤 대화를 나눠가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특히 영문과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해외 영업으로 많이 지원합니다. 중문과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영문을 배웁니다. 즉 문학을 배워요. 영미권의 문학을 배우고 중국의 문학을 배웁니다. 문학이라는 거는 그 민족의 과거예요. 그럼 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를 그런 문학 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어로 말을 하는 글로 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어필해요. 소통을 넘어서 교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어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또는 개인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자소를 보고 있는데 특히 해외 영업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꼭 쓰는 게 있죠. 배낭여행이나 또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쓰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교환학생 가서 어학연수 가서 특히 남학생들 많습니다. 잘 들어요.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가서 뭐 했냐라고 쓴 걸 보면은 한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했대요. 못하러 미국까지 가서 못하러 중국까지 가갖고 거기서 한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앉아 있으며 거기서 왜 또 축구를 하고 앉아 있는지.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축구 동아리를 가입을 하지 못하러 미국 가서 중국 가서 한인들끼리 축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뭘 잘했다고 쓰는 게 아니죠. 현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제 어울린 걸 써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앞으로 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다는 사례, 자원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례, 엑셀의 피벗 테이블하고 VLOOKUP 같은 함수 잘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사무직 아르바이트 하거나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하면서 엑셀 많이 다뤄봤다라는 경험 어필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그러고 나서 내 포부가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 타이틀을 걸고 전 세계 무대 주인공으로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부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업 경제연구소 자료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세요. 사실 예전에는 불과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꼭 추천드렸던 게 셀이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즘 이슈 때문에 사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이 삼성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들 인하우스 컨설팅에 많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외부적인 요인 어떤 자료 같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경제연구소, 뭐 현대경제연구소도 좋고 LG경제연구소도 좋습니다. 뭐 대우경제연구소도 좋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세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느냐. 6대 광물자원 검색해서 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게 요즘 어떻게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지, 또 히토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다음에 국가별 개황. 특히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해서 많이 뛰어야 될 주 무대들이 어디냐면은 중동, 중남미, 동남아예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은 서남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들에 대해서 국가별 개황들, 같은 동남아라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중남미도 멕시코와 그 다음에 브라질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데는 자원이 많고 어떤 데는 자원이 없지만 허브 역할을 하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방향도 틀려질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제품들이나 부품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현황 이런 것들을 기사들을 꼭 보시고요. 영어는 수시로 여러분들 면접 때 영어 PT 면접을 봅니다. 그다음에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끌어올리도록 수시로 노력하셔야 되고요. 엑셀은 뭐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특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유통관리사가 있어요. 가장 쉬워요, 그래도. 그 다음이 물류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국제무역사입니다. 그 사이에 무역관리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무역관리사라는 자격증 자체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졸이라든지 전문대 학사, 전문학사 출신 분들이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영업 지원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수출입 지원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종합상사 트레이딩 업무를 할 때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수출입 통관 프로세스라든지 인코텀즈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 조건, 계약 조건이라든지 관세 현황이라든지 물류 현황이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또 원산지 관리사나 관세사 이런 부분들도 가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 세 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물류관리사예요. 물류관리사는 제가 이따가 또 다른 제조업 해외 영업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늘 입문 상경계 친구들한테 해외 영업이나 구매, 물류 또는 영업 관리를 할 때에도 국내에서 할 때에도 항상 영업과 구매와 물류를 할 때에는 저는 늘 추천하는 만병통치약이 물류관리사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7월 1일 날인가 시험 일정이 한 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시험 접수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 직무의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가점을 받겠죠. 입사 지원서에서 딱 평가가 되니까. 근데 없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강조를 하셔야겠죠. 알려고 노력한다는 부분들. 내가 영문학과 나왔기 때문에 무역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복성이나 부전공 안 했지만 국제무역사 공부하면서 물류관리사 공부하면서 프로세스 알고 용어 알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게 어디에? 자기소개서에 두 가지식으로 보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나 수출입 통관 절차 등 무역 기본 지식 이런 용어들을 좀 습득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또 얘기했지만 단편적인 어떤 용어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용어들이 실제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실제 지금 많은 강의를 다니고 학생들이 컨설팅을 할 때요. 국제통상이나 무역 전공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해외 영어 하려는 친구들한테. 그래, 무역, 뭐 인코텀스 배웠겠네? 아, 예, 배웠대요. 자, 만일 우리 회사 내에 물류 자회사가, 계열사 내 물류 자회사가 있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가 만일 미국에다 우리 어떤 제품을 수출을 해야 돼. 자, 그럴 때 그쪽 고객사에게 우리가 거래 조건을 체결할 때 FOB 조건이 유리할까? 아니면 CIF나 CFR 같은 조건이 유리할까? 처음에 바로 대답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고민하다가 대부분이 80% 이상이 FOB라고 그래요. FOB가 뭐냐면 우리가 배에서 딱 떠나가자마자 우리가 배에다 실어주자마자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우리가 제품을 초코파이를 수출하는 초코파이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싣자마자 이렇게 넘겨주자마자 모든 책임이 그쪽 가져가는 그쪽 회사 고객사에게 다 달려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나든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든 기름이 떨어지던 모든 문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를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CIF는 인슈어런스하고 프레이트 비용, 즉 물류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해상 운용 이 보험 비용 요것들을 누가 파는 사람이 책임져요. CFR은 프레이트 비용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하나에 1,0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파는데 한 컨테이너에 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개당 쪼개 보니까 그냥 1,000원에 팔면 될 거를 CIF나 CFR이 되면은 물류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50원이 될 수가 있겠죠. 1,05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1,000원에 팔면 더 많이 팔릴 텐데 왜 1,050원에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내에 물류회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개당 50원이라는 비용에는 마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내에 물류 조직이 있고 물류회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50원을 30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원을 개당 우리가 마진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해외 영업을 할 친구들은 그런 조건 하라면 우리가 자체 2PL 물류회사를 갖고 있거나 물류 조직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FOB 조건보다는 CIF나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에서 물류비나 해상 그 보험료에서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마진을 조금 더 땡겨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처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인코텀즈라든지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의 가능성에라도 도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내 무대로 만들겠다. 사실 많이 어려워요. 1%의 가능성에라도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살고 내가 월급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봤을 때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느냐. 광산이나 가스나 유전이나 팜농장 등 에너지화 시킬 수 있고 식량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자원들을 꼼꼼하게 다 뒤져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방문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지질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춘 대응 전략들을 미리 짜놔야 돼요. 플랜 A, 플랜 B.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갖고 투자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파트너사들 해서 합작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냐. 에너지나 자원에 대해서 이공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자원개발 쪽을 뽑을 때에는 이공학도들, 화학공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또는 소재공학, 재료공학 또는 식품공학 이런 친구들을 많이 뽑게 되고요. 물론 그 친구들만 다 뽑는 게 아니죠. 아까만 투자 분석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상경계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회화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력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아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집요하게 달려들어야 되고 집요하려면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겠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이 어떻게 전 세계 1%의 가능성이라도 내가 직접 발굴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무대로 내가 뛰어다니겠다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노력과 본인의 경험, 전공 지식 이런 거에서 어필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어로 옮기느냐?
에너지, 식량 자원, 친환경, 이공학적 지식을 쌓고자 노력한 부분들, 그다음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능성을 발굴하고자 집요하게 달려들겠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 분석을 하면서 타당성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중에서 본인한테 적합한 부분들을 두 가지식으로 또는 소제목에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지 도전 열정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공 배운 것들을 현실상에서의 이슈하고 좀 연결시킬 줄 알아셔야 되고요. 기존의 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 아까 말한 경제연구소 같은 데 많이 살펴보시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식량 자원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끊임없이 본인의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라도 계속 스크랩을 하시고요. 영어로 PT하는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많은 종합상사가 지금 많이 끌어가고 있고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크고 길고 넓게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사업을 내가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주니어지만 한번 이끌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 업무가 종합상사의 핵심 역량들은 뭐가 있냐?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력이 있고요. 마케팅력이 있고요. 금융 조달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동원해서 사업을 발굴, 미리미리 정보를 캐치해서 첩보가 정보화됐으면은 이것들을 갖고 이제 기획을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돈 끌어와서 그다음에 EPC, 건설하고 시공 설계 이런 걸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영역이 발전 시설, 그다음에 철도, 항만 같은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베트남 사례 들었었죠. 그런 어떤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 자원 광물을 채취하는 플랜트, 설계, 조달, 시공, 바로 이 설계, 조달, 시공이 EPC예요.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국가 기반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자 발전, 요건 이제 IPP라고 합니다.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분을 투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분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제 보게 됐을 때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바로 저희 꽃갱이집부터 하면 안 돼요.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남겨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검토해야 돼요. 그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타당성이 됐다, 타당하다, 우리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수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컨소시엄 잘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럴 때 이제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이 건설 부분이 쫓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뭘 짓고 하니까 이걸 무슨 도로를 짓든 항만을 짓든 병원을 짓든 해야 되니까 이런 설계, 조달, 시공, EPC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업체들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완공이 됐어요. 병원이 됐든 항만이 됐든 항만 시설이 됐든 완공이 됐으면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도 직접 제안을 해서 거기서 운영해 가면서도 또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컨소시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 사례에서 학교 다닐 때도 나 혼자서 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요걸 잘하고요. 쟤는 저걸 잘해요. 그래서 끌어와 갖고 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 조직화 역량. 또 협력업체 관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아리, 우리 학회뿐만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동아리 학회하고 어떻게 같이 조인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말, 글 잘해야 되는 거. 정보 수집 잘해야 되고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또 글 많이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 또는 PPT 같은 제안서 작성 능력들이 당연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크고 길고 넓게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사업을 내 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소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시너지, 컨소시엄 이런 단어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에. 협상 및 설득 어디에? 내 직무상 강점에. 내 성장 과정에. 플랜트, 인프라 2에 내가 준비해온 거, 직무를 위해서 준비해온 거, 이 업종을 위해서 준비해온 거. 타당성 분석 경험 또는 역량 이건 직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내가 타당성 분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아리 운영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도
신속 정확하게 보고서 제안서 써봤던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례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로 자기소개서 면접 때 어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영어 PT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컨소시엄 구성하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보려고 한 거.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아리 운영을 할 때에도 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뭐 팀 과제 할 때에도 취지를 구성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경험들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상경계라 하더라도 또는 내가 화공과라 하더라도 건설이나 플랜트나 IT 인프라 이런 지역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된 이 경제연구소 자료라든지 신문 기사 같은 것들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취합된 데가 어디가 있냐? CEO 스코어 데일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CEO 알파벳으로 CEO 한글로 스코어 데일리 치셔도 돼요. 거기 들어가면 각 업종별로 전기, 전자, 뭐 건설, 식품, 뭐 환경 안전, 금융 업종별로 기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제 노트북에 항상 즐겨찾기 저장돼 있고 늘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취업을 해야 될 여러분들은 더 봐야겠죠? 그리고 글로벌,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동향 여러분들에서 꾸준히 관심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취업 쉽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학교 좋고 뭐 잘생기고 이러면 그냥 뽑고 어학 좋고 이러면 뽑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누가 머리가 안 되면 노력을 했느냐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고 영어 공부하고 앉아있고 인적성만 풀고 앉아있으면서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데 하루 웬쟁일 걸리고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취업준비생이 잠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대로 스크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상사에서 어떤 게 궁금할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외에 다른 제2외국어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해 줄까요? 요건 아마 질문하신 거 아마 외대 학생 아니면은 뭐 저학년 학생이거나 3학년 학생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영어는 이제 만국 공통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어 수준은 레벨 7, 토익은 무조건 900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2외국어 추천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중국어는 별로 지금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나 또는 베트남어, 인디 말레이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 시장이 많이 커질 겁니다. 특히 멕시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좀 그런 언어를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